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현재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주례사로 들었던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결혼식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와이프였는데 말입니다. 분명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라 생각했는데 동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혼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마음이 힘든 건 사실이네요.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힘들어할 수만은 없다 싶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상처를 지워보려 합니다. 저는 22살 어린 나이에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요식업 쪽에서만 10년 넘게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공부머리도 별로 없고 딱히 두각을 나타내게 잘하는 것도 없었던 저는 그나마 요리하는 것에는 관심도 있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식당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적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됐죠. 처음에는 서빙보다 돈을 더 준다기에 별 생각 없이 시작한 주방 일이었는데 의외의 적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요식업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적성을 찾게 된 저는 그 뒤로 고깃집부터 양식집까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식당들을 거쳐오며 경력을 쌓았죠.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요식업계가 그리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주방 안은 항상 경직돼 있고 불이나 칼 쓰는 일이다 보니 크게 작게 다치는 일도 허다하죠. 게다가 남들 먹을 때는 일하고 남들 놀 때 일하다 보니 쉬는 날은 적은데 또 하는 일에 비해서 벌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앉아서 하는 일이 너무 부럽기도 했네요. 그래도 제가 그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고생을 견뎠던 이유는 바로 저의 작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운영하는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소망이었죠. 누구한테는 쉬운 일일 수도 누구에게는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로지 가게를 차리겠다는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20대 청춘을 보냈습니다. 언젠가 나도 맛집 사장이 돼서 내 요리에 자부심도 가지고 돈도 왕창 벌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사실 제가 그것 말고는 무슨 다른 꿈을 꿀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적은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적금도 만들고 한 번도 적금을 빼먹은 적이 없었죠. 가게마다 다르긴 했지만 사실 음식점 하는데 드는 돈이 그리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귀퉁이의 작은 가게만 생각해도 못해도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마저도 시작하기에는 빠듯한 돈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감히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고 쉽게 이루기 힘든 꿈이었습니다. 애초에 제 계획은 하루빨리 자본금을 모아 늦어도 30에는 어엿한 내 가게의 사장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월급은 적은데 돈 들어갈 곳도 참 많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서 중간중간 부모님 병원비며 급한 돈 빌려드리고 하는 탓에 이래저래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자본금을 모을 수 있는 건지 자꾸만 꿈이 멀어지는 듯 보였죠. 이러다 30 넘어서 결혼도 못하고 가게도 영영 못 차리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가게를 하시던 아는 형님 한 분이 하시던 가게를 싸게 넘겨주시겠다며 제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아는 형님이 40 늦가기에 결혼을 하시면서 사랑 쫓아 형수님 친정 근처로 거처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할 거리가 아닌지라 그냥 가게를 급하게 정리하고 형수님 따라 신혼집이 생길 그곳에서 새로 시작을 하겠다고 하셨죠. 뭐 형님이 내린 결정이고 그게 잘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분명 둘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좋았어요.
제가 첫 장사를 하면서 매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장 직원 쓸 형편도 못 될 텐데 그 정도면 저 혼자 할 만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탐이 나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나오게 되면서 시기도 잘 들어맞았고 저는 제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죠. 뭘 해야 할지 당장 준비가 되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싶은 마음에 조금 성급하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땐 참 젊은 치기로 가득 찼던 것 같네요. 제 딴에는 그래도 10년이나 음식을 해왔는데 뭘 해도 보통 이상은 하겠지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30 나이에 처음으로 제 가게를 가지게 됐고 앞으로 떼돈을 벌 단 꿈에 빠져 있게 됐습니다. 기존 가게에서 상호도 메뉴도 바꾸고 그렇게 처음으로 제 가게를 꾸렸죠. 손님이 없어도 매일 가게를 쓸고 닦으며 언젠가는 맛집으로 소문나서 방송국에서 찾아오는 상상도 해보고 가게를 차렸다는 생각에 혼자 들떠서 정말 별짓을 다 했었네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게 된 장사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픈빨인지 그래도 손님은 꽤 있었지만 혼자 음식하고 서빙하는 일 자체로 참 고된 일이었거든요. 주방에서 요리만 할 때보단 몇 배로 힘이 들더라고요. 결국 테이블 4-5개를 치는 건데도 혼자 다 하려니 손이 모자라서 그땐 몰라도 너무 몰랐다 보니 요리만 잘하면 될 거라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대충 할 만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서빙이 쉬운 일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시작한 지 반년밖에 안 된 가게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건 저한텐 참 벅찬 일이었습니다. 아직 가게 매출도 들쑥날쑥한데 직원 월급이라도 내가 제대로 챙겨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들더군요. 그런데 제가 혼자 버텨보려 해도 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요리하느라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계산해드려야 하는데 기다리게 만든다며 다신 오지 않겠다고 화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돈 받고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들께 양해만 바랄 수도 없고 결국 마지못해 직원을 구하기로 했죠. 저희같이 작은 가게에 일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제가 사람을 부려본 적도 없고 사람 볼 줄이나 알겠나요. 그냥 처음 면접 보러 왔던 사람을 직원으로 쓰게 됐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그녀는 아직 대학생 티를 채 벗지 못한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취업 준비 중으로 직업도 없으면서 집에 손 벌리기 싫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하더라고요. 대학 다니면서 카페 알바나 음식점 서빙 일도 해봤다기에 더 묻지도 않고 바로 뽑았죠. 그 사람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첫인상은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직원인 지연이와 함께 가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 일이 전보다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둘 다 어리바리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저는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회전율도 높아지고 매출이 전보다 올라서 다행히 월급은 무리 없이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으려면 한참 남았겠지만 저는 이 정도만 돼도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첫 가게는 참 여러모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진 제 가게에서 뜻밖의 인연까지 만들게 됐거든요. 젊은 남녀가 좁은 가게에서 종일 붙어있던 덕분일까요? 지연이가 저희 가게에 온 지 반년 만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고 그렇게 직원이던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됐습니다. 제 가게를 꾸리고 휴무도 없이 살던 바람에 연애 한번 못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인연이라는 게 참 어디서 어떻게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거였나 봅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매일 봐도 보고 싶고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연인이 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 나이도 30이 넘었고 사실 그 나이 때의 연애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만 이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결혼할 사이라 못 박아둔 건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지연이와 결혼 생활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진지해졌고 마음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저야 제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당장 결혼하자는 소리를 못하지만 내심 여자친구만 좋다면 언제라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비슷한 마음이었던 건지 어느 날 지연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나 그냥 취업 준비 관두고 오빠 옆에서 요리나 배울까? 아니면 그냥 오빠한테 시집가서 지금처럼 같이 가게나 할까? 자기 입으로 먼저 내게 결혼 얘기를 꺼내기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분이 좋았죠.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 소리를 하는지 걱정스러우면서도 많이 기뻤습니다. 지연아, 나는 가진 게 이 가게 하나밖에 없어. 아직 집도 없는데 뭘 믿고 나한테 시집 오려고? 그러다가 괜히 너 고생만 한다. 속은 기뻤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에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 하나 좋자고 남의 귀한 따님을 덜컥 데려오면 어쩌나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나는 뭐 가진 게 있어? 나도 똑같이 뭐. 아니지. 나는 직업도 없으니까 오빠보다 더 못났지. 그래도 오빠는 사장님 소리라도 듣지. 나는 이 나이에 여전히 취업 준비생이잖아. 사실 그때 지연이는 계속 취업에 실패를 하며 많이 의기소침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야 대학도 못 나왔고 취업 준비라고 해봐야 식당 아르바이트하며 이력서 몇 줄 적은 게 다였으니 당시에 여자친구가 얼마나 힘든지는 겪지 못해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르바이트 하랴 취업 준비하랴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았죠. 노력은 하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와주지 않는다 생각하니 아무래도 혼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결혼 얘기를 꺼내기 전에도 종종 자기도 결혼해서 살림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솔직히 몇 년째 취업 준비만 하는데 번번이 떨어지니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취업한 친구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취업 안 한 친구들 중에는 취업을 포기한 건지 시집가서 살림하고 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건 완전히 취집 아니야? 취업 못하니까 그냥 살림하고 살겠다 그거지. 언제는 결혼 생각 없다더니 시댁이 좀 사니까 홀랑 시집 간 거야. 그럴 거면 나도 그냥 시집 가서 살림이나 할까봐. 저야 다른 친구들 사정을 알지 못하니 같이 맞장구 쳐줄 수는 없었지만 그 일로 여자친구가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또래에서 뒤처진다는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꼈겠죠. 그런 감정이라면 저도 숱하게 느껴봤던 일이니 저라고 여자친구가 무슨 마음일지 모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고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나랑 가게 일하면서 소박하게 살고 싶었던 건지 여자친구는 저와의 결혼 얘기를 꺼내며 같이 가게를 꾸리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처럼 됐네요. 저희가 만난 지 2년 뒤 우리는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내 가게를 꾸리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생각처럼 떼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은 신혼집 하나 얻을 정도는 됐습니다. 물론 절반은 대출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리고 새로 오픈한 가게를 열심히 꾸려서 꼭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된 저희는 가게에서도 집에서도 언제나 함께였고 저는 사랑하는 와이프와 항상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벅찰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너무 좋았고 너무 귀여웠어요. 가게 일이 힘들어도 옆에 와이프만 있어준다면 그 손을 잡고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한 뒤 책임감이 커진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더 많이 참았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잘 되어주면 참 좋으련만 인생은 제 맘대로 되는 법이 없죠. 아마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마음이 다 저랑 비슷하실 겁니다. 매출이 고정된 게 아니다 보니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여 손님 떨어져 나갈까 발걸음도 조심하고 신경 쓸 것도 참 많았죠. 특히나 요즘같이 배달이 많을 때는 배달 리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되니까요. 요즘에는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가게하고 장사해서 그런지 정말 동네 장사하기가 팍팍할 따름입니다. 물가는 매번 오르는데 가격은 쉽게 올릴 수도 없고 기껏 만들어서 팔아봤자 배달 주문 업체에 수수료 떼이고 재료비 나가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수중에 쥐는 돈은 정말 몇 푼 되지가 않더라고요. 하루 매출과 순이익을 계산해보면 황당하기까지 하죠. 이럴 거면 장사를 계속하는 게 맞나 하는 후회도 됩니다. 그래도 저희 가게는 부부가 운영하는 덕에 그나마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서 그 정도였지 저도 직원을 썼다면 정말 한 달 생활비도 가져가지 못했을 거예요. 매달 가게 월세 내고 세금 내고 나면 그나마 있던 것까지 털리지만 말입니다. 저도 몇 년째 제 가게를 하는 거지만 이상하게 가게를 운영할수록 점점 더 어렵고 점점 더 살기 팍팍해지는 듯 싶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믿기 힘든 그 일이 벌어지게 됐죠.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 부부 역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루 걸러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가게에는 손님이 뚝 끊겼고 하다못해 배달 주문까지 없었습니다. 길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고 몇 달을 그렇게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가게를 열 수 있으면 다행이었지 확진자 나왔다고 장사 못하게 되는 다른 사장님들 보면 정말 무슨 심정일지 상상도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가끔 들어오는 배달 주문 덕에 가게 월세는 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배달 주문 업체 수수료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그때는 그나마도 안 했으면 어쨌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버티다 보면 힘든 시기도 금방 끝이 나고 분위기도 서서히 회복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방역 수칙을 따르고 열심히 버텨왔죠. 솔직히 처음에는 반년도 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별다른 방안 없이 그냥 버티고만 있었습니다. 당장 가게 월세가 걱정이지만 조금만 버티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있던 저축을 빼서 월세 주고 적자 보면서도 계속 유지를 했죠. 제가 참 안일했던 건지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가는 듯 보였고 저 역시도 점점 버티기 힘든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도리가 있겠나요? 그냥 1년이면 끝이 나겠지. 몇 달 뒤면 다시 좋아지겠지. 점점 기대를 품으며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출도 힘든 지경이 됐고 늘어나는 빚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아끼던 가게를 닫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땐 정말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됐나 자책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버텨도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에 결국 가게를 접게 됐고 그 뒤로 저는 배달 대행 일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 불 앞에만 있던 제가 뭐 달리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그나마 가게 하면서 오토바이 탈 줄을 알았으니 가게 할 때 쓰던 오토바이를 가지고 그거라도 해보자 싶었거든요. 와이프는 걱정된다며 자꾸 만류했지만 당장 빚이라도 갚으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기에 저 역시도 오토바이가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달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벌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가게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요령이 생기니 수익도 점점 늘었고 덕분에 당장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게를 접으면서 생긴 빚 때문에 남들 버는 만큼 벌어서는 대출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해야 했고 결국 저는 조금이라도 돈이 더 되는 야간 일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배달 일을 시작하며 와이프는 그닥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가게를 접는 것부터 반대를 했었죠.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끝날 거야. 다른 가게도 다 버티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못 버텨? 지연아, 너도 봤잖아. 나 이제 마이너스 통장 끝이고 대출도 더 안 나와. 가게 열겠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른 알바도 못하고 그렇다고 장사도 안 되는 가게 붙들고 있어 봐야 결국 돈도 안 되잖아. 빚이야 천천히 갚는다고 쳐도 당장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 그럼 가게 그만두고 뭐 하려고 그래? 오빠나 나나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배달 일이 괜찮다고 해서 나는 그쪽으로 알아보려고. 지연이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우선은 되는 대로 해보자. 어? 일단 다음 달 생활비라도 내려면 나 혼자라도 벌어야지. 아마 와이프도 나름대로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저랑 결혼한 뒤로 이력이라곤 저희 가게에서 일한 게 전부인데 요즘에는 식당 아르바이트 구하는 곳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다른 일을 알아보기에도 힘들었겠죠. 그렇게 결국 저 혼자 나가서 일을 하게 됐고 와이프는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에 하나라도 힘을 보태면 편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알아보고 다닌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고생을 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하는 걸로 족하다 싶었습니다. 애초에 가게를 접은 게 내 탓이다 싶어서 저는 와이프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도 잘 못했지만 한 번도 그걸 탓하거나 섭섭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안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할 때는 몰랐던 문제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제가 혼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와이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서 와이프가 외롭다며 투정 부리는 것도 있었고 야간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밤에 와이프를 혼자 두고 나가는 일이 큰 문제였습니다. 저도 돈만 생각하다 보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와이프가 날마다 밤에 혼자 있게 되는 바람에 혼자 자기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일찍 들어와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얼마 뒤 와이프가 자기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밤마다 혼자 자는 것도 너무 무섭고 혹시나 도둑이라도 집에 들어오면 어떡해. 밤에 가서 자고 오전에 와서 오빠랑 같이 점심 먹으면 되잖아. 어차피 오빠 잘 때 나 소리도 못 내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나 앞으로는 그냥 엄마 집 왔다 갔다 할게. 내가 미처 신경 못 써서 미안해. 그래, 그럼 당분간이라도 그렇게 하자. 내가 조만간 시간을 바꾸던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렇게 와이프는 한동안 처갓집을 오가기 시작했고 어느새 두 집 살림 하듯이 됐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서 그런지 와이프는 살림에 더 신경을 쓰지 못했고 언젠가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서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기러기 남편이 된 기분을 느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여전히 아내에게 미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처가댁의 눈치도 보였죠. 귀한 따님 데려다가 그 고생시키는 걸 보며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셨겠습니까? 처갓집 눈치가 보이던 저는 출근하는 길에 아내를 데려다 주면서도 장인어른 장모님 뵙기 죄송한 마음에 미처 집으로 같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땐 가게 접고 이래저래 정말 자존심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 같네요. 그저 매일 버틸 뿐이지 당장 희망을 꿈꾸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곧 해가 뜰 거라 생각하며 버티었습니다. 가끔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실수로 넘어져서 쓸리고 다치는 일도 있었지만 책임져야 할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아내를 생각하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만 생각하며 열심히 일만 하던 어느 날,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차가 막 다니기 시작하는 이른 그 새벽에 누군가 저희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웬 여자가 저를 찾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처음 보는 만삭의 임산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이경민 씨 맞으세요? 맞는데 근데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처음 보는 여자가, 그것도 배가 부른 임산부가 나를 찾는 것을 보고 저는 무슨 일인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자고 임산부긴 했지만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낯선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좀 무섭기도 하고 무슨 사연인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절 찾아온 임산부를 귀찮게 여길 수도 없었네요. 저는 결국 저를 찾아온 그 여자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꼭 할 말이 있어 보이는 그 여자에게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 한 캔을 사주며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누구신데 이 시간에 절 찾아오셨어요? 제 이름은 어떻게 알았고 일하는 곳은 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연락처도 모르고 일하시는 곳만 알아서 딱히 방법이 없어서요. 저를 찾아온 그 여자는 분명 제게 용건이 있는 듯 보였는데 무슨 일인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무서운 건지 새벽 공기가 추운 건지 손을 떨며 속으로 말을 고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너무 낯선 사람을 차갑게 대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에 그 임산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 듣게 된 얘기는 정말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제가 막상 찾아오긴 했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생각도 잘 안 나고 막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아직 마음도 복잡하고 죄송한데 제가 주소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찾아가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여자는 제가 물은 말에 사정은 설명하지 않고 대뜸 주소를 하나 불러주며 그곳으로 직접 가보라 그러는 겁니다. 분명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하면서 어딘지도 모르는 주소만 알려주고는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서둘러 일어서 버리더군요. 참 황당했습니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고 알려준 주소는 대체 어딘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뭔지 모를 기분에 저는 그 여자를 그냥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벌어 사는 주제에 그런 일은 그냥 무시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자꾸 그 여자 말이 생각나더군요. 그렇다고 정말 찾아가는 게 맞나 싶어서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다음날 일을 하다 말고 임산부가 알려줬던 그 주소로 향하게 됐죠. 그곳은 빌라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보아 사무실 주소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가정집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면서도 저는 제가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처음 본 여자의 말을 믿고 여기까지 찾아온 나도 참 대단하다 싶었지만 그게 대체 뭔지 꼭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적혀진 주소의 집으로 도착한 저는 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배달기사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안에서는 누군지 묻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었고 안에서는 처음 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 또래이거나 저보다 좀 어려 보인다 싶었는데 문을 열고 저를 마주한 남자는 옷도 갖춰 입지 않은 팬티 차림으로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막상 문을 두드리긴 했지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며 서 있었죠. 뭐야, 배달 아니에요? 왜 빈손으로 서 있어요? 아니, 그게 제가 뭐라도 물어봐야겠다 싶었던 그 순간 현관 밖에 서 있던 저는 집 안쪽에서 아주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무슨 일에 확신을 갖는 성격이 못 되는데 그날은 어쩐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신을 하겠더라고요. 뭐야, 자기가 배달시켰어? 그 목소리에 저는 홀린 듯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남자는 제가 미친놈인 줄 알았는지 냅다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그 남자를 쳐다보게 됐고 그 남자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뭐야? 어딜 들어와? 저리 안 꺼져?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너 뭐하는 새끼야? 안에 확인 좀 해봅시다. 그때 제가 무슨 용기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그 남자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낯선 남자인 저를 끌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말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뺨을 내리친 뒤로는 저를 여기저기 두들겨 팼고 저는 그럴수록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소란에 안쪽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인 여자가 나왔고 저는 그렇게 생전 처음 갔던 그곳에서 제 와이프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제야 저는 지난 새벽의 일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왜 이 주소를 알려줬고 어떻게 저를 찾아왔을지 단번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됐죠. 이 남자는 어제 본 그 만삭 임산부의 남편일 것이고 제 와이프와 바람을 피고 있었겠죠. 제 예상에 확신을 실어주듯 와이프는 저를 보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남자는 제 정체를 알았는지 그제서야 저를 붙잡던 손을 놓고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더군요. 와이프 꼬라지도 보아하니 제가 오기 직전까지 침대에서 무슨 짓이라도 벌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관계냐 물을 것도 없겠더군요. 그때 제가 무슨 기분이었을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와이프는 저를 보며 입도 못 대고 덜덜 떨고 있고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집이 상간남의 집인가 했는데 거실에 걸려있는 제 와이프와 그 남자의 커플 사진을 보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집안 여기저기 커플 아이템들이 널려있는 것이 이것들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집까지 얻어서 살림을 살았나 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집에 있는 살림이고 뭐고 와이프까지 다 때려 부수고 싶은데 그게 또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 와이프는 갑자기 변명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렇게 쳐다보지 마. 오빠 화난 건 알지만 나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오빠가 내 마음 알기나 해? 내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힘들었는지 오빠가 알기나 하냐고. 전에 제가 와이프한테 처가댁 왔다 갔다 한다고 두 집 살림하는 것 같다며 그냥 별뜻 없는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별 말도 아닌 것에 과하게 화를 내며 난리를 치기에 왜 그러나 싶었더니 지 딴에는 정말 두 집 살림 했었으니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그걸 생각해보니 이 여자가 대체 언제부터 이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 차마 가늠도 안 됐죠. 와이프의 황당한 얘기를 들으며 저는 순간 끊길 뻔한 이성의 끈을 겨우 부여잡았네요. 외롭다고 이랬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랬구나 하고 이해라도 해줘야 하냐? 사람들이 외롭다고 다 너처럼 이렇게 바람피고 살림까지 차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것도 애 딸린 유부남이랑?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사실 이것도 다 오빠 때문이야. 그러게 누가 가게 접고 배달 일 하래? 내가 오빠 때문에 외로워서 이런 거 아니야. 뻔뻔한 와이프는 자기가 바람피고 다른 놈이랑 살림 차린 게 다 저 때문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게 내가 가게 접지 말자고 했지. 그리고 가게 접고 오빠 배달 일이나 하는 거 내가 주변에 어떻게 얘기해?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그래도 사장 소리 듣는다고 결혼했더니 결국 망해서 배달이나 하냐? 내 친구들 오빠 배달 일 하는 거 아무도 몰라. 쪽팔려서 그걸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나 일도 없이 노는 거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심심하고 외로운데 옆에 남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오빠 탓도 좀 있는 거 아니야? 바람을 피면 다들 정신이 돌아버리는 건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뻔뻔하게도 잘하는지 저는 기가 막혀서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기한테 섭섭하게 했다 그래도 부부간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애초에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을 했구나 싶어서 그 뒤로는 분노보다는 후회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와이프의 헛소리를 들어주기 지겨워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상간남한테 폭행을 당했거든요. 여기 주소로 좀 와주시겠어요? 오빠 미쳤어? 왜 경찰을 불러? 조용히 해. 경찰 곧 온다니까 너 옷이나 입고 너는 네 애인 따라서 경찰서 오던지 여기 있던지 알아서 해. 이혼 서류 여기로 보내면 되는 거지? 네 물건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여기로 보내줄 테니까 괜히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저는 결국 경찰서로 가서 그 상간남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간남이 폭행 전과가 있었다네요. 제 앞에서 합의하자고 싹싹 비는데 저는 합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엮어서 혼을 내주고 싶었죠.
저도 불쌍하긴 했지만 폭행 전과에 자기 새끼 품고 있는 부인 두고서 다른 여자랑 살림차린 남편이랑 사는 그 여자도 참 인생이 기구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저를 찾아왔던 그 여자가 이해가 됐습니다. 자기도 바람난 남편을 어떻게 하고 싶을 텐데 만삭의 몸으로 혼자 어떻게 해보긴 어려웠겠죠. 나중에야 들어보니 그 임산부가 자기 남편과 연락하는 제 와이프 집을 알아내서 뒤를 쫓다가 오토바이 일을 하는 저를 알게 됐다네요. 혼자서 저를 찾아다녔을 생각을 하니 그 여자도 참 고생 많았겠다 싶기도 하고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야 아직 애도 없고 이혼해버리면 끝이지만 그 여자는 아이까지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나 걱정이네요. 물론 그 여자도 걱정이지만 제 코가 석자였습니다. 혼자 이혼 준비하려 알아보니 이혼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적당히 합의 이혼하면 쉬울 텐데 염치 없는 제 와이프가 순순히 이혼해줄 리 없을 것 같고 결국 저는 한 푼이라도 내어주지 않으려 결국 변호사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는 다르긴 다르더군요. 제 사정을 들어주신 변호사님은 최대한 받아내게 해주신다며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기로 했고 폭행 고소건도 같이 진행해 주기로 하셔서 일이 쉬웠죠. 뭐 흔한 얘기겠지만 와이프 쪽 과실이 너무 확실했고 증거도 너무 확실한 바람에 이혼은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산 분할을 좀 해줘야 하긴 했지만 확실히 제게 이득이었어요. 와이프 쪽에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 말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며 와이프는 참 끈질기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들 이래서 쉽게 끝나는 합의 이혼을 하는구나 생각했죠. 안 그래도 와이프 생각만 하면 피가 끓는데 그 뻔뻔한 낯짝을 다시 마주하려니 정말 구역질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웬만하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라니까 왜 자꾸 저를 찾아오는 건지 기껏 와서 하는 얘기라고는 별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잘해보자는 그런 뻔한 얘기였죠. 오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우리 이혼하지 말자. 오빠도 나 많이 사랑하잖아. 응? 나 평생 지켜준다며. 근데 솔직히 오빠는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 가게 접고 나한테 항상 미안하다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겨우 이런 실수 한 번으로 이렇게 인연을 끝낼 거야?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잖아. 우리 함께 힘들게 버틴 시간을 생각해봐. 네가 힘들고 외로웠을 동안 나는 어땠을 거라 생각해? 나는 밖에 나가서 배달일 하면서 희희낙낙했겠어? 나 매일 피곤하고 힘들었어. 사고라도 날까봐 매일 노심초사하며 살았다고. 그래도 견뎠어. 왜? 너 때문에. 나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 노력 안 했을 거야. 근데 너 때문에 그 고생하면서도 견뎠어. 근데 너는 어떻게 했니? 지연아,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게. 다들 힘들고 어려워. 그렇다고 다들 너 같은 선택을 하진 않아.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 나 같은 놈 또 만나지 말고. 어쩌면 처음부터 와이프를 믿는 게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와이프가 얼마나 나약하고 쉽게 기대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래도 그땐 그런 와이프가 안쓰러웠고 제가 와이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지해주고 기댈 곳이 되어준다면 와이프도 고마워할 거고 우리 두 사람은 행복할 거라 생각했죠. 생각해보면 혼자 서 있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더 이상 남을 미워하고 남 탓을 하고 싶진 않네요. 저는 이상하게 누굴 미워하는 것도 참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이혼까지 하게 됐지만 그 일에 얽매여 계속 상처를 지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희망이 생기고 다시 제 가게도 열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 기도합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기만 하답니다. 아버지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심정이가 그랬듯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인당수에 몸을 던졌듯이 저 또한 오래된 지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 몸 하나 망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으며 어느덧 이제 나이는 50대 중반까지 오게 되었지만 아직 결혼도 못 해본 그런 아줌마랍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올해로 79살이 되셨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셨고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좋다는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으며 민간요법이든 한의학이든 우리 집 형편이 닿는 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끝내 연로하신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산삼 생각이 났어요. 산삼 한 뿌리를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드린다면야 말끔히 병을 털어내고 예전처럼 건강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일어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 왠지 아버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하여 전 무작정 집을 나서게 되었죠. 앞서 말했듯 가진 것도 없는 제가 당장 산삼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산으로 가서 산삼을 캐야겠다 생각했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무척이나 낮았답니다. 이유는 바로 저는 전문 신만이가 아니다 보니 산삼을 캘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낮고 위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겨울이니 산삼이 있을 리 만무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신만이에게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현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산삼 한 뿌리를 먼저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이죠. 그럼 신만이가 제 얘기를 듣고서 들어주리라 생각했답니다. 그리하여 무작정 다시 신만이가 나타난다는 산으로 가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신만이를 찾기는 역시나 하늘의 별 따기였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허탕치듯 산속을 헤매다 내려왔고 산밑 근처 가게집에서 물을 한 병 사 먹으며 가게집 할머니에게 여쭈어 봤어요. 이 근처에 혹시 신만이가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할머니는 제게 신만이를 왜 찾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신데 산삼이 필요하여 찾는다고 말하니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럼 산삼을 사려고 그런 거냐며 자기가 잘 아는 신만이가 있다며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에게 신만이가 산다는 곳을 안내받고 가게집을 나와서 해가 다 저물어간 늦은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작정 신만이가 산다는 곳으로 갔답니다. 간신히 입구에 들어서니 정말이지 신만이 집이 맞다는 걸 나타내듯 입구부터 약초 같은 걸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아무튼 약초꾼이나 신만이 집이 분명 맞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안에 누구 계시냐고 밖에서 불러보니 얼마 뒤 문을 열고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머리는 하얘서 수염까지 하얀 도사 같은 남정네였는데 저희 아버지 뻘되는 그런 신만이었답니다. 저는 산신령이라도 본 듯 그 신만이에게 냅다 무릎부터 꿇으며 제발 부탁인데 산삼 한 뿌리만 줄 수 있냐고 말하니까 신만이가 하는 말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갑자기 늦은 저녁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연로하신 저희 아버지가 현재 지병이 있는데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며 산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니 나보고 하는 말이 사정이 딱한 건 알겠는데 자기도 목숨 걸고 캐오는 산삼을 어찌 그냥 주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삼이 정 필요하면 싸게 줄 테니 무릎 그만 꿇고 어서 일어나라고 해서 저는 일어서며 떨리는 입술로 그 산삼 대체 얼마하냐고 물으니 도저히 현 시점에서 제가 엄두도 못 낼 가격이었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돈으로 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말하며 어떤 일이든 다 할 테니 산삼 한 뿌리만 먼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20만이도 끝내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 뭐 맞는 말이겠죠. 저 같아도 힘들게 캐온 산삼을 함부로 주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10만이가 저를 부르며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말 진심이냐며 뭐든지 다 할 수 있냐고 하지 뭐예요. 전 그 말에 물론이라며 산삼 한 뿌리만 준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럼 좋다면서 산삼 한 뿌리 내줄 테니 대신에 한 달 뒤에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10만이 일을 하며 혼자 사니 빨래도 많고 집안도 어지럽고 연말이 아니라면서 한 달 동안 집안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 집에 있어준다면 산삼 한 뿌리를 그때 준다고 했답니다. 그 말에 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이나 병든 아버지를 놔두고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게 마음이 걸렸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산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인 것 같았고 저는 신만이에게 좋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날로 전 신만이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만이는 늘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해질 때쯤 집에 들어오곤 했죠. 신만이가 없어도 전 빨래며 청소며 굳은 일을 다 해냈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덧 일주일쯤 지날 무렵이었어요. 아침이었는데 신만이가 하는 말이 내가 온 뒤로 집이 정말 깨끗해졌다며 괜찮으면 오늘은 집안일은 하지 말고 자기랑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삼 캐러 가는 거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그냥 약초나 몇 뿌리 캐러 갈 건데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좋다며 그렇게 신만이를 따라 길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 나이도 많은데 어찌나 산을 잘 타던지 뒷공문이 졸졸 쫓아 따라가는 것도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한겨울에 약초가 있냐고 물으니 한겨울에만 있는 약초도 물론 있다며 따라오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갔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여기저기 둘러본 신만이는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되돌아 가야겠다며 다시 돌아가자고 했고 그렇게 집을 나선 지 3시간 만에 우리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산길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실족사를 할 뻔했지만 노련한 신만이가 저를 냉큼 잡아줬고 그래서 전 살 수 있었답니다. 신만이는 저에게 조심해야 된다며 안 그럼 한순간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오싹하고 아찔하던지. 그런데 그 순간 저를 잡아준 신만이를 보니 머리랑 수염만 하얗지. 생김새도 젊어 보이고 주름도 없고 피부도 탱탱한 게 정말이지 젊어 보이더라고요. 기분 탓인 건지 아니면 신만이 얼굴을 지금에서야 가까이서 자세히 봐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래서 전 물어봤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니 아직 환갑도 안 됐다고 하지 뭐예요. 웬일이니? 저는 제 아버지랑 비슷한 또래로 봤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젊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이상하게 그 신만이에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결혼을 아직 못한 처지이고 이쪽도 결혼을 해봤든 안 해봤든 어쨌든 혼자이니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그 신만이랑 그날 저녁 직접 담궜다던 약주를 마시며 어쩌다가 이렇게 혼자 신만이로 살게 됐냐고 하니까 자신은
오래전에 정말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고 하지 뭐예요.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며 세상이 싫어졌고 급기야 이렇게 산 밑으로 와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 10만이 일까지 하게 된 거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살아온 얘기를 들으며 이 사람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니 전과는 다르게 뭔가 측은해 보이고 뭔지 모르게 이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또한 이곳에서 생활한 지 보름이나 지났죠. 이제 보름만 더 견디면 산삼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10만이는 그 뒤로도 매일매일 산에 올랐고 저 또한 10만이가 하는 일을 도우며 그렇게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달이 다 된 어느 날이었어요. 10만이는 제게 산삼 한 뿌리를 내밀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당장 산삼을 받아들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와서 아버지부터 살펴봤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저 없는 동안에도 혼자서 잘 지내신 듯 싶었어요. 저는 당장 가지고 온 산삼을 생채 아버지께 먹였고 아버지는 산삼을 드시고는 얼마 뒤 기운을 차리신 듯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정말 효녀라며 자기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며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다고 말하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이쯤에서 다시 그 10만이에게 가보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놀라움에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 10만이를 아시냐고 물으니 사실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정말 생생했다며 제가 그 10만이를 만나서 산삼을 받고 그 10만이와 결혼까지 올렸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꿈에서 본 그 10만이 생김새를 물어보니 영락없이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지낸 그 10만이의 모습이었답니다. 꿈도 그렇고 사실 요 며칠 동안 자꾸만 그 10만이가 너무나 보고 싶었거든요. 뒤늦은 나이에 제가 사랑에 빠지고 만 것이죠. 아버지 말대로 저는 곧장 그 10만이를 찾아갔고 10만이를 보자마자 저는 반가움에 꼭 껴안았답니다. 그랬더니 10만이도 저를 기다렸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더라고요. 우리는 그 뒤로 맺어졌어요. 사실 한 달 동안 10만이와 지내면서 힘들기보다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이 사람이 마치 제 지아비인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 뒤 10만이 집으로 모셔와서 우리 모두는 같이 살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저번에 산을 오를 때 같이 따라가 보니까 정말 산도 잘 타던데 이렇게 부부로서 같이 살다 보니 정말이지 힘이 장사더라고요. 뒤늦게 산삼 때문에 맺어진 인연인데 50을 넘은 나이에 만난 제 짝이 10만이었다니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배우자였네요. 아무튼 이제는 제 남편이 된 10만이가 있어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요즘은 겨울이라 일이 별로 없지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남편인 10만이를 따라 저도 같이 산에 자주 오르곤 하네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험한 산속에서도 남편만 있다면야 저는 무서울 게 없답니다. 그런데 가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신혼이라서 그런 거겠죠 뭐. 오직 아버지의 병을 고쳐보고자 산삼 하나만 바라보며 무작정 집을 나선 거였는데 아버지의 병도 고치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서 저 또한 노처녀가 아닌 이제는 어엿한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게 다 뜻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